네, 별신의 시청자 오늘 1회 시가 뭐예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처음이라서 제가 많이 서툰데 지금 매뉴얼 잡는데 서툰데 죄송해요. 그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은요? 우리 손은숙 작가님 참여하셨고요. 다시 죄송합니다. 우리 음, 우리 조지용 작가님 참여하셨고 황희종 작가님도 오셨어요. 그 한번 한번 시작하다가 그 잘 안 돼서 들려요? 아, 다행이네요. 아까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껐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손은희 작가님이 오셨구나. 아, 죄송해요. 아까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껐다 다시 시작했어요. 잘 들리죠? 예, 예. 그 시간이 이제 정시가 돼서 웬만하면 시간을 지키려고 그 시작을 미리 하고 중간 휴가 들어오시는 분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설정아 작가님도 지금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은 시가 뭐예요? 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시의 정의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예, 잘 들리시죠?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되게 지루한 내용일 거예요. 그, 어떤 거 주제라고 하더라도 이론에 대한 거는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 없거든요. 하지만 이 시의 정의와 이론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를 몰라도 시는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써왔고,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시를 많이 써왔고, 또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마치 의사가 인체 해부도도 연구하지 않고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시를 쓰고 있는데 주변에서 만약에, 작가님, 시인님, 시가 뭐예요? 산문과 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과연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기존 작가님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시를 좋아해서 쓰시는 분들까지 과연 몇 분이 계실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거는 솔직히 작가의 자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독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급 독자와 고급 독자가 있어요. 아니, 왜 사람을 저급하고 고급하고 이렇게 왜 질을 나눠요? 그 질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 문학적인 용어예요. 시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 어떤 게 저급 독자고 어떤 게 고급 독자인가? 저급 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독자를 얘기해요. 일반 분들을 저급 독자라고 하고요. 고급 독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국어나 혹은 문학이나 아니 소설이나 시나 그런 문학 계통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소설가분, 평론가분, 비평가분, 아니면 출판사 뭐 편집자 이런 분들은 글에 대해서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급 독자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시에 대해서 이론을 모른 채 시를 썼을 경우에 이런 고급 독자들이 어떠한 시의 이론,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시는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뭔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써야지 올바른 시를 쓸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의 주제를 시의 개념과 이론을 잡은 이유가 그거고요.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혹시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돼서 내용이 많아지게 된다면 다음 시간에 넘겨서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시작을 먼저 할게요. 어, 그렇다면 시와 산문의 차이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지만 누구 하나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걸 거예요.
그, 네, 우리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럼 산문과 시, 즉, 시가 뭔지 알아야지 산문과 시를 구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시가 무엇이냐? 시는, 잠시만요. 시는 먼저 시는 형식적으로 함축적인 시어를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용을 구별하는 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을 쪼개주고 리듬을 구별해주는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리듬, 즉 운율이 있어요. 운율로 쓰여져요. 이게 시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 겉모습이죠. 겉모습. 이게 바로 산문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함축적인 시어, 연, 행, 리듬, 운율. 조금은 이해가 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함축적인 시어란 무엇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함축적인 시어는 함축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네이버 사전이나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년 중 4계절 중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계절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데서 겨울 쓰면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겠죠. 하지만 시에서 과연 겨울이 그 계절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계절만 의미를 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 어떤 작가나 어떤 시인이 시어를 겨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는 예를 들면 모든 생명이 메마르고 얼어붙은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견딜 수 없이 추운 인생의 시련, 내 인생의 시련을 겨울로 빗대서 상징적으로 빗대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단어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함축적이라고 해요. 함축적인 시어. 시는 이렇게 함축적인 시어로 쓰여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산문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냥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나눠주는 연이 있어요. 내용을 나눠주는 연이 있는데, 우리는 시를 쓸 때, 흔히 어떤 시인분들은 운율상, 리듬상 연을 끊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연을 끊으실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한 덩어리, 한 연은 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의미에서 벗어났을 때, 한 칸 띄고, 한 줄 띄고, 그 다음 연으로 형식이 구성이 되죠. 그게 연이에요. 그냥, 쓰다 보니까 한 칸 띄어지고, 아니면 멋으로 띄어지고, 아니면 시를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 연을 띄운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행은 무엇이냐? 행은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 자기가 쓴 시 혹은 다른 사람의 시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리듬감이 생길 거예요. 일정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행이 있는데, 마지막에 쉼표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행이라는 것은 행이 바뀌면서 리듬을 끊어주고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쉼표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쉼표를 굳이 문장의 중간에 찍어주는 거는, 의도적으로 찍어주는 거는 괜찮은데, 행이 바뀌는 그 마지막에 쉼표를 찍어주는 거는, 행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행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함축적인 시어와 영과 행과 그 다음에 마지막 리듬, 운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별시님, 실 쓸 때 쿵짝쿵짝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쓸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리듬을 구상을 하면서 리듬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 시를 써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여기서 행을 나누자, 여기서 연을 나누자, 여기서 리듬감을 조성하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서 시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쓴 시가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써지고 있는지, 솔직히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요. 몸에 배고, 다른 사람 작품 읽을 때도, 이 사람이 그냥 행과 연을 끄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고, 필연적으로 행과 연을 끊고, 리듬감을 주었다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려면 진짜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리듬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문을 쓸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시를 쓸 때는 리듬감이 중요한데 그 리듬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듬감은요, 언어의 일정한 규칙에서 리듬이 생겨요. 그 규칙은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시라는 장르가 참 어려운데 그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 어느 실론책을 봐도 국어책을 봐도 나와 있는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없어요. 오늘 방송 좀 졸려우시더라도 알차게 얻어가시는 방송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리듬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리듬은 크게 네 가지 언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제가 미리 써놨거든요. 운율을 만드는 법. 먼저 첫 번째, 같은 음을 반복해요. 종달종달 새소리, 담장 위로 날고, 도란도란 친구 소리, 담장 넘어 들린다. 같은 음이 반복이 돼요. 종달종달, 도란도란. 즉,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모음 오와 모음 아가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렇게 쓰세요. 종달, 새소리,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약간 운율을 따라서 문법적인 얘기인데 한 단어를 연달아서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연달아서 붙여서 쓸 때는 항상 붙여 쓰셔야 돼요. 종달종달, 도란도란,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쓰셔야 돼요. 이거는 문법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음이 반복될 때 운율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 뭐냐?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운율이 만들어져요. 산 너머 남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글자예요. 누가 살길래 5글자예요.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예요. 나무로 오네 5글자예요. 7575의 반복이죠. 시인은 이거를 우연으로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반복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7글자 5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인은 운율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운율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글자 수의 방법이 규칙적일 때 리듬이 생기고 운율이 생긴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흉내내는 말. 동시에 많이 쓰이죠. 동시에 흉내내는 말. 살랑살랑 봄바람, 솔솔 불어오네. 바람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쓸 때 리듬감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문장을 반복할 때 리듬감이 생겨요. 보시면 나무는 한들한들 춤을 추고 우리는 깡충깡충 띠을 띠고 혹시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보시면 나무는 우리는 춤을 추고
띠물 띠고 을, 추고, 띠고. 능과 을과 고의 반복이에요. 시인은 이걸 모르고 썼을까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이 시인은. 능과 는의 반복, 을과 을의 반복, 고와 고의 반복. 의도적으로 썼어요. 리듬을 위해서 쓴 거죠. 근데 너무 수학 공식처럼 어렵고 씻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씻을 때 뭐 이런 공식을 염두에 두고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이론이 몸에 배고 나면은요, 시를 쓸 때 그 이론대로, 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를 창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쓴 시를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물론 알고 쓰는 게 좋겠죠. 예전에 드라마 대장금에 보면 장금이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의술을 반만 알고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지식이 반만 알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은요, 아예 모르고 이행을 안 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라는 장르도 물론 타고난 리듬이 있어서,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쓰는데 한계가 있고, 그 시의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자기가 썼던 스타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작가, 혹은 나는 시 쓰는 스타일이 항상 똑같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그리고 또 남들, 우리 끄트머리 보면은 작가님들께 올려준 시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 작가님들만의 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작가님들은 이런 스타일을 쓰시고, 어떤 작가님은 이런 스타일을 쓰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다양한 기법의 시를 쓰지 못해서예요. 본인이 쓸 수 있는 스타일의 시만 쓸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보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시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나 이론 몰라도 시 쓸 수 있어. 되게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사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시 한 편 쓸 수 있어도 내일 새로운 장르의 시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하다. 그게 몸에 배면은, 그 이론이 몸에 배고 습득이 되면은 창작할 때 굳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올바른 시가 나온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제가 시의 형식적인 요소를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함축적인 시어, 그 다음에 행과 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듬, 운율을 말씀드렸어요. 시는 이런 형식적인 겉에 보여지는 요소 말고 내용적인 요소도 있어요. 내용적인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제, 소재, 그건 잘 아시죠? 그거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재, 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뜻은 무엇이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지루하실까봐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 밤에 또 라면 얘기를 하니까 좀 추출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을 위해서 밤에 라면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라면을 끓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라면은 여러 가지 라면이 있겠죠. 김치라면도 있겠고, 부대찌개 라면도 있겠고, 계란 라면도 있겠고. 근데 오늘은 김치찌개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내가 계란 라면도 있고, 부대찌개 라면도 있고, 김치찌개 라면이 있는데, 김치찌개 라면을 끓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 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죠. 그게 바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김치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요. 면이 있어야 되고, 스프가 있어야 되고, 파도 있으면 좋겠고, 양파도 있으면 좋겠고, 물론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 있죠? 김치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소재예요. 시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죠. 시를 만들기 위한, 창작을 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별시인이잖아요. 저의 주된 재료든 별인 거예요. 그렇게 재료가 되는 것을 소재라고 해요. 그러면 제재는 무엇이냐, 제재는. 그, 김치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스프가 필요하지만은, 굳이 스프가 없어도 끓일 수 있어요. 양파 육수를 넣어도 되고, 고기 육수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또, 닭을 삶아서 닭 육수를 만들어도 돼요. 스프를 대용할 수가 있어요. 면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인스턴트 면 말고, 우리 소면을, 잔치국수에 먹을 때 먹는 소면을 삶아서 라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일본식 라면이 약간 그런 식 라면 아닌가요? 그쵸? 파 안 넣어도 돼요. 파 안 넣어도 되고. 근데 김치라면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소재가 뭐죠? 바로 김치예요. 김치. 이렇게 소재,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절대 빠져서 안 되는 핵심 소재를 제재라고 해요. 제재. 소재 중에서 가장 핵심 소재를 제재라고 하죠. 그리고 심상은 무엇이냐, 심상. 우리 시를 쓸 때 내가 어떤 시를 써야지, 영감을 받고 어떤 시를 써야지 글을 옮기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심상이라는 거는 한자로 말 그대로 마음의 마음의 이미지, 마음의 그림을 이야기해요. 작가가 시인이 먼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종이로, 펜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시창작이라고 해요. 시창작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시의 내용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네 가지 요소예요. 우리 흔히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아침에 시를 쓰고 저녁에 내가 쓴 시를 읽어봤더니 뭔가 허전해. 아니면 밤새 창작했어요. 술 한잔 먹고 영감을 받아서 계속 창작을 했어요. 또 되게 뛰어난 시 같아요. 이거 어느 공모전 나가면 대상 받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 하고 접어놓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려고 봤어요. 근데 형편없어요.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네 가지 시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빠져서 그래요. 한 가지 이상이 빠져서 그래요. 그게 내가 주제를 잘못 잡았던가? 아니면 주제에 맞지 않는 소재를 잡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소재인 제재를 내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악을 못하고 시를 쓰고 있던가? 또 하나, 아니면은 시를 쓰기 전에 독자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시를 써야지라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스케치를 하지 않고 먼저 색깔을 먼저 칠했던가. 이 넷 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바로 그런 허망한, 퇴고할 때 보면 내가 이런 시를 어저께 저녁에 썼단 말이야? 그런 허망함에 빠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 예전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술을 끊었지만 옛날에 술 한잔 먹으면은 모든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지성 작가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시를 독방에 혼자서 살면서 시를 썼죠. 그리고 다음날 술 깨서 보면은 형편없어갖고 몇십 장을 찢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시의 형식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혹시 자제분들, 네. 저도 험한 거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 거 겪어봐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야단치는 시간 아니에요. 예.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 비유법이라는 시의 기법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자녀분들 혹시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 교과서 국어 교과서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비유법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는 알아요. 막연하게는 뭐 비유법, 뭐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 많이 들어봤잖아요. 은유법도 있고 알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작가님들 많이 오늘 몇 분이 참여했는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은유법이 뭐예요? 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라고 하면 저 알아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되실까? 음? 저는 제 생각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오사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하는 이유가 시인은 그거 알아야 돼요. 시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인은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잖아요. 내 자존심. 그래서 제가 다음 주제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고 모르고 쓸 수 있죠. 시적 허용이에요. 라고 하는 작가님들 되게 많아요. 문법도 모르면서 시적 허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전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어떤 걸 알고 나서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모르면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시적 허용이라고 하면 다 무모가 되어버리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기왕 씻으려면 프로페셔널한 지식과 마인드를 갖고 씻으자고요. 그 비유법이 뭐냐? 비유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풍유법이라는 거예요. 박목월 선생님의 시에 나그네라는 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오늘 시간이 되게 많으면은 제가 이 시 너무 좋아서 읊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는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직유법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원가념과 보조가념이라고 있거든요. 원가념과 보조가념.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여기서 박목월 선생님은 나그네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달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가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래의 관념,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달이라는 시호로 빗대서 얘기했어요. 그 달이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나그네를 달 가듯, 모모처럼, 모모 마냥, 모모 듯,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직유법이에요.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달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직유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은유법은 무엇이냐? 은유법은 원관념을 보조관념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알죠? A는 B다. 이렇게. A는 B다.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A는 B요.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은 호수다. 그 소리 뭐냐면,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 그러면 직유법이 될 거예요.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 직유법이 될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은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 직접적으로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간접적으로 빗대서 얘기하죠. 이런 것이 바로 은유법이에요. A는 B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은유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은유법 설명해 드렸으니까 뭐지? 그러면 의인법은 뭐냐? 의인법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의인법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것, 식물이나 동물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이 내게 속삭였다. 별이 주둥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속삭일 수가 있겠어요? 별을 사람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한 거. 그게 바로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화리법은 뭐냐? 이거는 의인법하고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의인법은 사람으로 표현하기 의인법이고 화리법은 사람으로 표현하기 화리법이에요. 동물과 식물을 사람으로 표현하기 의인법이고 화리법은
사물은 한자로 죽을 사자거든요. 죽은 물건이에요. 즉 생명이 없는 물건이에요. 생명이 없는 물건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화류법이에요. 우리 횟집 가면 화로 그러잖아요. 화로. 살아있는 화로. 그런 것이 바로 화류법이에요.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죽은 사물. 냉장고는 죽은 사물이잖아요. 그게 숨을 쉬고 있다. 숨을 쉬는 거는 사람만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람만 숨 쉴 수 있으면은 그건 의인법이 되겠죠. 근데 강아지도 숨을 쉴 수 있고 고양이도 숨을 쉴 수 있고 숨은 동물도 사람 말고 다른 동물도 숨을 쉬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이면 누구나 숨을 쉬어요. 이렇게 죽은 사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화류법이다. 화류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풍유법은 무엇인가? 풍유법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가 있는데, 풍유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원관념을 생략하는 거예요. 원관념을 생략했다. 즉 보조관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장빛이 어둡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인은 등장빛이 어둡다 이걸 왜 표현했을까요?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빛이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등장빛이 어둡다. 먼 데를 못 보고, 가까운 데를 못 보고 먼 곳만 본다. 이렇게 사람의 어리석음을 빗대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 원관념인 사람이 빠졌죠. 생략됐죠. 그냥 사람은 등장빛처럼 어둡다가 아니고 원관념은 빠지고 등잔빛처럼 어둡다. 등잔빛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풍유법이에요. 이 풍유법은 시대를 풍자할 때 아니면 사람을 풍자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되게 빨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5가지 비유법이 있다. 이게 산문과 시에 표현하는 기법의 차이점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전에도. 시의 종류에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 내용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서정시는 뭐냐면 개인의 생각이나 심정을 표현하는 시를 서정시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그런 시죠. 서사시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시가 서사시예요.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님의 난리 이런 것도 하나의 서사시가 될 수가 있죠. 그거 말고 극시라고 있어요. 극시는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는데 연극 대본처럼 실제로 시가 그래요. 1장 뭐뭐뭐뭐 2장 뭐뭐뭐뭐 3장 뭐뭐뭐 이렇게 형식이 짜여진 시가 있어요. 그 극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극시가 있어요. 시는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서정시와 서사시와 극시가 있다. 죄송해요.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서정시와 서사시와 극시가 있다. 또 형식에 따라서 어떤 시가 있냐면 자유시와 정형시와 산문시가 있다. 자유시는 무엇이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행과 영과 리듬과 함축적인 시어 이런 형식을 벗어난 시를 자유시라고 해요. 요즘 시대에서 많이 쓰는 시죠. 시대적인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유시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해서 장르의 담장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이게 노래 가사인지, 노래 가사 같은 시도 있고, 노래 가사인데 시처럼 뛰어난 노래 가사도 있고, 그런 장르가 많이 사라졌어요. 자유시의 형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형식에 따라서 자유시가 있고요. 정형시라고 형식을 꾸준히 지키는 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조가 있겠죠. 3, 4조, 뭐 삼행, 사음보 이런 형식을 따라서 시를 쓰는 게 정형시예요. 그 다음에 산문시가 있어요. 산문시는 무엇이냐?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비유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되 행과 연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 시, 그게 산문시예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산문처럼 행과 연을 구별하지 않고 쭉쭉 써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안에 상징과 함축적인 시어들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산문시예요. 그게 에세이와 산문시와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함축적인 시어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의미를 포함한 것이 함축적인 시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시예요. 산문시는. 다만 행과 연이 구별이 안 된 시인 거죠. 이렇게 시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해진 시간보다 5분이 지금 오버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는 그 한자로 시는 이게 시죠. 시. 말씀원이에요. 말씀원. 절사자예요. 절사. 무슨 뜻이냐면, 시라는 거는 언어의 사원을 얘기해요. 언어의 사원. 좀 어려우신가요? 언어의 사원. 시인이 시어를 하나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시어를 선택하는지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그게 시라는 한자로 시라는 의미예요. 언어의 사원. 종교적인 나의 철학, 인생관이 있어야지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건축가나 사업가나 소설가나 작가나 평론가 한자로 집가자를 써요. 집가자. 집이라는 뜻도 되고 가족이라는 뜻도 되고 또 어떤 뜻이냐면 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시인이라고 사람 인자를 써요. 그 소리는 뭐냐면 시를 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거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시가 왜 말씀원과 절사자를 썼는지 먼저 사람의 됨됨이가 되고 너만의 인생관과 철학관을 갖춘 다음에 시를 써라. 그래서 시인에는 시가라고 전문가의 가짜를 쓰지 않고 사람 인자를 쓰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35분이네요. 오늘 되게 촉박하게 진행이 됐고 또 첫 시간이라서 저도 진행을 좀 잘 못했고 주제마저 딱딱한 소재였기 때문에 재미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다음부터 더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죄송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끝나기 전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신앙송을 듣는 시간을 제가 신앙송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김경화 작가님의 신앙송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잠시만 제가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초대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만요. 저도 잘 몰라서요. 잠시만요. 우리 김경아님 김경아님 근데 오셨어요? 김경아님이 여기 오셨구나. 준비 되셨나요? 우리 김경아님 초대 응해주세요. 나오시네. 네. 네, 김경아님. 얼굴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네. 예. 준비하신 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오늘 걱정했던 게 지루할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지루하지 않았고요. 네, 예. 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질문 받아달라고. 리세님이 리세님도 한번 초대해 볼게요.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셔갖고. 예. 리세님 오시기 전에 제가 홍보 하나 할게요. 우리 설경아님과 리세님이 이번에 내신 시집, 바람은 그저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제목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시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우리 손우님 작가님 들어오셨어요? 손우님 작가님 들어오셨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손은희 작가님 질문해 주세요. 손은희 작가님, 아까 질문한 거요? 뭐 어떤 거 질문하셨는데요? 못 봤는데, 제가 강의 도중에 못 봤는데. 아, 산문시가 더 수준이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시의 종류가 자유시와 정형시와 산문시로 구별이 되는 거지,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시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문시는 시의 형태가 그냥 산문처럼 쓰여진 시를 산문시라고 하는 거지, 시가 더 고급스럽거나 표현 기법이 더 뛰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우리 자유시를 좋아하시면 자유시 쓰셔도 되고, 동시를 좋아하면 동시 쓰셔도 되고, 산문시를 좋아하시면 산문시 쓰셔도 돼요. 다양하게 다 써보시면 물론 더 좋고요. 네.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경아님 자작시 한번 읽어볼게요. 김경아님, 우리 김경아 작가님, 네. 김경아 작가님, 왜 자작시 읽어주신다면서 왜 안 들어오세요? 초대해 드렸는데. 우리 김경아 작가님이 안 들어오시네. 접속이 안 되시나? 접속이 안 되시나요? 아, 그래요? 신앙송 나중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송을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박몽근 선생님의 나그네 제가 읊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감해 드릴게요. 괜찮죠? 네.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놀,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정말 뛰어나지 않나요? 원래는 사실은 달 위로 구름이 지나가는 건데, 그 장면을 보고 구름에 달이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뛰어난 시인 것 같고요. 오늘 딱 정확히 시간을 맞췄네요. 딱 40분 됐는데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도 좀 더 재밌게 꾸며보고, 두 번째 시간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주제들로 한번 꾸며볼게요. 뭐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적 허용이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관한 주제로 한번 꾸며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첫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저녁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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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끓일지 몰라요. 자유롭게 나가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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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끄면 되나? 제가 끄면 될까요? 네. 그러면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인스타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